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오랜만에 코어 16의 조윤남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코스피 4,900 가능하다. 네. 그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걸 썸네일로 뽑았었거든요. 풀버전에. 네. 그게 25년 6월 11일 녹화였더라고요. 네, 그때 네. 막 2,800에서 2,900 가고 있을 때 네. 네. 속으로 저 양반 왜 저러지? 근데 진짜 4,900 넘어서 5,000도 찍고. 네, 감사하죠. 와, 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그 불마켓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사실은 뭐 제가 예측했다기보다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으로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얼마나를 이제 계산하는 그 공식을 대입했을 때 네. 그때 이제 4,900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성장률이 있고요. 예. 장기적인 기업이익 성장률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있을 텐데 이제 무엇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여하튼 큰 어떤 그 AI 패러다임 내에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때보다 분명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장기이익 성장률을 8%로 잡았을 때 4,900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8%가 아닌 8.5%, 네. 0.5%포인트만 올리더라도 코스피는 6,000이 나옵니다. 장기 성장률이라는 게 네. 당연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아닐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이 이제 장기라고 얘기하면 보통 금융권에서 이제 5년 이상을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5년 이상의 8% 성장하느냐, 8.5% 성장. 8.5% 성장하느냐. 그 0.5%포인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이론 가치이기 때문에 어. 그 작은 변수 하나가 적정 가치를 많이 흔들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을 하는 건데 네네. 변수는 당연히 변하니까 변수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전망도 수정하고 하는 거죠. 네네. 최근에 또 조윤남 대표님이 사이클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황금색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표지에도 이게 있어요. 네네. 사이클 투자에도 법칙이 있습니까?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파도라고 보시면 그렇죠. 파도가 몇 초 후에 다시 또 파도가 올 거냐, 파도의 높이는 어떨 할 거냐. 그래서 주기와 진폭을 가진 게 이제 사이클이고 파동이고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계속 조화만 질까요? 2년 뒤, 5년 뒤, 10년 뒤 부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도 신진대사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환과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그건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아니면 따르는 그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있지 않습니까? 올웨더. 예. 올 웨더랑 이제 퓨어 알파 펀드가 있는데 그 브릿지워터의 그 레이 달리오도 결국 사이클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프린스 어플이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을 텐데 그 전에는 How Economic Machine Works라고 자기가 예를 들면 금융시장 혹은 경제를 어떻게 보냐를 이제 설명해 놓은 굉장히 멋있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롱텀 부채 사이클, 짧은 부채 사이클, 긴 부채 사이클과 짧은 부채 사이클로 자기가 해석을 한다. 우리도 보면은 사이클이 만약 경제다 그러면 소비가 지난 몇 년 동안 좋았나요? 안 좋았죠. 고용은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우리나라 뭐 고용 지표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좀 왜곡이 많이 있고 네. 뭐 자영업시장 크고 네. 하니까 미국도 그렇게 좋다고는 고용 하긴 상황은 하는데. 계속 뭐 실업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새로 충원이라든지보다는 이제 해고가 더 많았잖아요. 감원이. 그래서 고용하고 뭐 소비 이런 것들 보면 다운 사이클 분명히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주가는 계속 그냥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어떤 그 기술 혁신, AI 사이클, 그 다음에 투자 사이클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구석 보면은 어떤 사이클, 어떠한 파동은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고 어떤 파동은 내려가는 파동인데 누가 더 힘이 셀 거냐, 누가 더 시장을 지배할 거냐를 이제
판단해 보는 게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전망하는 게 일종의 사이클 투자의 법칙이다. 지금 뭐 금하고 은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언제가 강했을까요? 과거에. 금은 당연히 뭐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뭐 1년 사이 뭐 2배 오를 정도로 되게 또 네네.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렇게 귀금속 포함해서 원자재가 강했던 것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때, 2005년, 6년, 7년, 그리고 8년까지 조금 더 네. 이어졌죠. 막 원자재 빨아들일 예, 때. 그때를 보면은 그 중국이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다음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 원자재들을 뭐 귀금속뿐만 아니라 철광, 뭐 화학까지 거의 빨아들이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고 이때를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AI,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AI가 물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력이 필요하고 뭐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또다시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00한 7년, 6년을 보면은 거의 20년 만에 혹은 뭐 한 18년 주기의 사이클이 다시 온 거죠. 네. 원자재는. 그래서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것은 길고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키친, 주굴라, 콘트라티에프 이렇게 파동의 이제 주기별로 있잖아요. 또 뭐 주기의 이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재고를 많이 쌓았다가 재고가 줄어들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짧은 사이클, 5년 주기다.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제 공장을 막 졌더니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불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공장을 안 짓고 있으면 다시 호황이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 집값하고 비슷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세대,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급변하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수요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 서비스를 쓰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 부족했는데 뒤늦게 따라가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제품이, 만약에 화학 제품이라고 보면 이 화학 제품에 품귀가 생겼어요. 그럼 이 화학 제품을 만들면 돈이 벌리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공장 부지도 해야 되고 공장 짓고 물건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오래 걸리죠. 그 사이에 이제 호황은 다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이제 반도체도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니면은 예전엔 저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죠. 뭐 예를 들면 뭐 8이다, 16이다, 64다, 128이다, 256이다. 네. 디램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명히 그 수요는 더 빠른 속도와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양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예. 그럼 처음에 이제 수율이 안 나와서 고전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주요한 어떤 그 사용처가 생기고 대세가 되면서 호황을 맞았다가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 개발해서 새로운 더 고성능의 어떤 사양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불황을 맞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예전에는 보면은 경쟁사가 언제 설비 증설을 할 거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주가 바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누가 감산하더라. 그렇죠. 감산할 때. 예, 그러면 이제 그 주가 바닥이 나오는 바닥의 거죠. 신호.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뭔가 좀 정형화 시켜 놓고 아니면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기억을 되살려 놓으면 다시 이제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의 체계가 조금은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이클의 어느 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이게 밀물에 밀려가는 건지 썰물에 빠져나가는 건지 헷갈려요. 네네. 근데 멀리서 좀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고 나서 보면 명쾌하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걸 또 공부하는 거고 네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업종에 따른 또 예, 시그널들도 예, 예.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사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목발 짚은 최태원. 생각나시죠? 네네. 그때 사장단 다시 봤을 때. 30명 불러 모았다. 2023년 6월 달에 이제 한 언론사의 신문기사 제목이에요. 당시 2023년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의 적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답니다. 예, 정말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게요. 네. 3년도 안 됐습니다. 네. 2년 그리고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여기 출연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여의도 컨센서스는 어땠습니까?
동네 바보형이었죠. 예, 그거 옛날에 잘 나가던 동네 바보형. 네,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였죠.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황제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1990년대 이후에 늘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능한 아니면 어떤 해안을 가진 소수 그 사람들의 얘기 말고 다 같이 무리로 야 이건 진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반도체는 특히 무조건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 주가와 실적이 또 반대로 가고. 네네. 예.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 안 했었나요? 아, 그건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검증을 해보시죠. 그 영상은 지금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 코스피 4,900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썸네일에.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애널리스트 20년 동안 하면서 그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이 그 주가의 저점 때는 정말 여러 번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는 그 로직으로 계속 세상이 한 2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삼성전자 언제 바닥이냐. 그럼 가장 부정적일 때다. 부정적인 신호는 어떻게 파악하냐. 그런 거에 있어서 퍼프리미엄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시그널 같은 것만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는데 네. 또 대표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네네.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밑에 있는 건 조선이죠. 자, 이게 그러면 수주예요? 계약 금액? 네네네. 그렇습니다. 전체 수준은 아니고요. 네. 개인 투자자한테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열려 있죠. 그렇죠. 예. 전자공시 시스템에 거기서 보면은 거래소 공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네. 거래소 공시를 누르고 수시공시라는 또 하위 메뉴가 있어요. 수시공시를 눌러보면 네. 어떤 기업이 일단 그 공급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스페이스X에 특수 합금을 공급했다. 그럼 이제 공시를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출액도 적은 회사가 매출액의 한 80%가 되는 그 수주를 한꺼번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업종들은 주도주가 되기 전에 수주 공시가 혹은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막 몰려서 떠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이 전자 공시를 꼼꼼히 보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단품 낱개로 봐도 이것이 주도주가 어디서 형성이 되고 어디가 업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려운데 조금 더 이렇게 부지런하고 예민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뜯어보고 그 사실은 이 조선주도 주도주가 되기 전에 대략 한 2021년서부터 수주가 없다가 수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조선 기자재 혹은 부품 이런 업체들이 뭔지는 다 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그냥 블로그 다 찾아야 되죠. 유튜브 다 찾아야 되죠. 그러다가 누가 찍어주는 것도 들어야 되죠. 물론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게 꼭 맞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내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독원 전자공시 보시고 조선 업종들 이건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든 건데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카본이 있죠. 네. 한국카본이 이제 카본 파이버 그 탄소 섬유 만드는 소위 얘기한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예요. 네. 자, 그런데 옛날엔 이게 어디 쓰였을까요? 한국카본이 주도주가 되기,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급등하기 전에는. 저는 그 회사 예전에 취재에 갔어서 알죠. 낚싯대, 맞아요, 골프채,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버. 맞아요, 예. 맞아요. 탄성이 좋은 것들, 딱딱하기도 하고. 맞아요. 자, 근데 낚싯대랑 골프채 해가지고 이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수는 없죠.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뭐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데 이것을 이제 LNG선, 조선의 어떤 보냉제로 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한국카본이 이제 수주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것은 2023년서부터예요. 그런데 주가는 대략 한 1, 2년 뒤에 이게 주도주가 돼버리죠. 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먼저 쌓이고 나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적으로 나오기 전에. 네, 예. 그리고 그것들이 주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업종, 같은 또래,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굉장히 뭔가 하더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좋은데 조선 기자재가 안 좋을 수 없고 시차를 네네. 주고 따라오는. 네, 네. 뭐 하이닉스가 이런 거죠.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한국카본이 여기 보면은 다 조선사에 뭔가를 공급하고 있다는 공시예요. 네, 네. 아, 이게 이쪽에서 예를 들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만약에 하이닉스 혼자 오른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보면 하이닉스를 이렇게 이 공급망을 잘 찾아보면 하이닉스의 뭔가 물건을 1단계든 2단계든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망 쪽만 조금 자세히 보시더라도 뭔가 그렇게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있는 대장주를 놓쳤어도 네네.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취지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공시에서 거래소 공시, 수시 공시, 거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뜨는데 단일 품목, 공급계약 체결 이런 공시 제목이 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몇 번 봐보세요. 그러면 일단 움직이면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히 사이클이 있는 산업, 네네. 또 사이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윤남 대표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박자 늦게 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남아있는 기회 찾는 네네. 측면에서 또 그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미장은 별로 재미없다. 예. 이제 국장이 사실은 즐겁잖아요. 훨씬 더 강하고. 다이내믹하죠. 네네. 다이내믹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장을 포기할 거냐. 아유, 안 하죠. 예.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기술 혁신은 다 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갖고 왔던 겁니다. 예. 뭐 세상을 바꾼 그런 어떤 기술들, 패러다임들, 기술적 패러다임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미국을, 물론 미국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상위 뭐 몇 퍼센트의 천재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근데 다 이제 모여서.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비즈니스를 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중간중간에 뭐 코로나든 2008년 금융위기든 혹은 관세 충격이든 이런 형태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 탄생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도 결국 미국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겠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혹은 자손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고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뭔가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고 네네. 그게 언젠가는 또 다시 이제 실적으로 네네. 성장으로 또 이어졌으니 계속해서 또 네네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언젠간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야, 도발적인데요? 시스코의 그 IT 버블 때랑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어떤 자연의 섭리를 믿는 거는 부가 있으면 반드시 침이 있다라는 거죠. 아, 부침. 예, 그것은 진실이죠. 진실에 가깝겠죠. 그죠? 근데 이제 침이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할 거냐는 이제 다르겠죠. 그리고 침이 언제일 거냐는 또 그걸 찾고 싶죠. 네네네. 요거는 25년의 텀을 두고 차트를 겹쳐두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한 2026년 뭐 2025년 제가 이 그림을 한 10월, 11월 정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 시기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하튼 당시에 99년, 2000년에 그 TMT 버블 혹은 기술 혁신의 어떤 그런 좀 흥분 상태 그것이 가장 대장주가 시스코였잖아요. 인터넷, 네트워크이라면 반드시 시스코를 통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AI 반드시 엔비디아를 통과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예. 잘 보시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제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거냐. 항상 파도가 있으니까 조금 줄였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조금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게 IT 버블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기술 측면에서 IT 버블 때는 주가가 기술보다 너무 앞서갔었고,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도 구석구석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예를 들면 코스닥 엄청 많이 오르죠. 뭐 예를 들어 로보테마라든지 코스닥 오늘 왜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한 6% 가까이도 오르던데. 오늘 저희가 네네. 1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오르냐고요? 네. 정부에서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예, 정책 할 의지가 수도 있을 것 강하죠. 같다. 그렇죠? 코스닥 3천. 예. 근데 코스닥 3천 뭘로 올릴 거냐?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네. 야, 이거 정말 그럴듯하다라고 100% 공감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같이 지금 그 동참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거의 불붙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놓친 사람들, 네, 혹은 네. 그때 큰 돈 못 번 사람들이 삼성전자 남은 기회고요. 하이닉스를 쳐다만 보기만 하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코스피 5천은 못 믿었지만 네. 이제 코스닥 3천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코스닥 3000이 예, 과거 예를 들면 99년, 2000년에 어떤 IT 버블 때처럼 맞아요. 예. 코스닥 회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 거냐.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 기술과 이 무형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 뭔가 유형의 실체, 숫자보다 조금 많이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예. 더 거품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거품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품이 언제 터지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버블은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이제 인계점을 맞은 버블이 이제 터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 터지려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는 이 시스토 그림을 이렇게 심각한 어떤 데미지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IT 버블 터졌을 때 나스닥이 그 고점 대비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75%나 빠졌어요. 100원 됐으면은 25원 됐다고요.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의 붕괴가 심했는데 이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예를 들면 그 자연의 섭리는 부가 있으면 침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99년에도 그렇고 그게 끝없이 오를 줄 알았죠. 하늘 높이 네네. 자랄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때랑 다른 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뭐 이제 금광 캐러 가는데 곡괭이랑 삽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수익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어떤 거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컨센서스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26년 지금 한 120조 좀 넘죠. 120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뽑은 게 120조였어요. 지금 이제 한 125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한 100조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1년에 100조 원을 그러니까 벌어서 남기는 회사. 네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저기 그래서 아까 코스닥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인터넷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저희 회사 약간 여기 보시면 셀스마트라고 구글에 한번 쳐보시고 셀 스마트. 셀스마트. 그러니까 뭐 스마트하게 팔아라. 네. 네. 현명한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겁니다. 삼성전자를 중간에 잘라먹지 않는 것도 아하. 셀스마트가 되는 거죠. 매도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거다. 네.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그 투자자들이 만약에 10종목을 골랐어요. 네. 그러면 그 10종목에서 수익이 난 경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히트 레이쇼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제가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문헌들 혹은 AI들 통해서 이렇게 검토해 본 걸과 네. 그 승률이 60%가 안 넘었대요. 그 퀀텀 펀드의 그 아주 전설적인 뭐 한 몇십 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20%인가 30% 되는 그 어려운 이름 가진 그 대단한 펀드 매니저도 있었고요. 네, 네. 뭐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성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승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60%를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40%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은 줄이거나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셀스마트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잡초를 빨리 뽑아버리고 가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하. 뭔가를 더 오버웨이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꽃을 남기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네,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저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는 그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봤다. 그래서 나는 저 천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깎아내릴 거다. 이제 명품은 버리는 데서 나오는 거죠. 깎아내는. 예, 셀스마트의 철학이 그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셀 아이디어는 세상에 굉장히 보기 드문 아이디어들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잘못했을 경우에 비난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사의 철학으로 잡았던 겁니다. 여하튼 셀스마트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요 남들을 한번 볼까요? 남들을 보면 오늘 코스닥 많이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은 실시간으로 안 하고 일간으로 해서 그러는데 코스닥 보면은 최고의 투자자는 기관입니다. 기관만 따라 매수하세요.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서 코스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기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때 같이 사면 한 달 후에 수익이 꽤 괜찮게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게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든 삼성전자든 코스피든 혹은 개별 종목이든 이 세 가지 투자 주체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네네. 아하. 그것이 누가 연속 순매수 하더라, 누가 하더라.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뭐 외국인만 따라해라. 개미들은 계속 뭐 거꾸로 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투자 대상마다 다 달라요. 근데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이 가장 잘했대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기관이 순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코스닥 따라 사세요. 예. 특히 기관은 올리면서 사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비스를 가시면은 이제 나만의 투자 리듬 찾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의 보면 성향. 네네. 네네네. 제 이름은 조윤남이고요. 네.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1968년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17에 MBTI는 아, MBTI도 넣어요? 성향? 예, 한 50%는 제가 50% 이상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맞는 거는 전 은으로 나오네요. 은 투자. 그러니까 최근에 ETF. 은 가격을 반영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의 MBTI랑 저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투자자 고유의 사이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대상, 은이든 삼성전자든 비트코인이든, 그러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상품이든 환율이든 간에 가격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이클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혹은 100주 이동평균이다 이러면 큰 사이클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자와 투자 대상의 사이클이 잘 일치하는가, 내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보유할 확률이 높은가. 그 투자자의 사이클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귀금속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산업은 이제 사이클은 있지만 네네. 그 사람의 생년월일하고 성향을 넣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저희 어렸을 때 바이오리듬 유행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넣으면 네. 신체, 지능, 감성의 사이클들이 나와요. 그래서 종합 사이클이 나오고 네. 거기다 이제 MBTI는 16개 형태로 성향. 16개 형태로 감정의 진폭, 주기, 빨리빨리 반응하냐, 좀 느리게 반응하냐, 뭐 이런 것,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분류해서 주기와 진폭을 구분해서 그것을 이제 파동으로 만듭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저거는 네. 이제 그 뭔가 뭐 맛보기 서비스 이런 거죠. 예. 아, 근데 결국은 투자들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율 진단도 하는데, 예. 요게 이제 그 서울한 이제 중개, 그래서 저기 그 기준환율이고 한국은행의 기준환율에서 요게 그냥 보이는 가격 매매, 네. 그 기준율, 그거랑은 이 기준율이 조금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외국한 중개 고시환율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1일서부터 20일 후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정부 개입,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 요것들이 많이 또 이제 이 AI가 예측하는 게 흔들리긴 하는데, 현재 예측으로 보면은 대략 한 2월 11일 정도? 2월 11일 정도에 환율이 다시 한 1,500원 근처로 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적중 환율을 보니까 일주일 후가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되게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추세 있죠. 네네. 요 추세 히트 레이쇼는 굉장히 높아요. 절대값이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보다는. 데일리 얼마라기보다는 저 추세.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전망은 자유로운 겁니다. 예. 예. 또 변수도 생길 수 있고요. 네. 특히 정부 개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예측하기 데이터. 어려운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부 개입 직후에 이제 정부 개입을 예측한다 그러면 이런 100원대 임계점. 정부가 이럴 때 개입할 것 같다. 1,480원, 90원. 예.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4월, 5월에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 나오는 시기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든지 4월 달에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송금해 나간다. 이런 정해진 이벤트들과 그 100원 단위의 임계점, 그런 부분에서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럼 예측을, 그러니까 계절적인 특성과 네. 정부 개입이 유독 많았던 시즌이나 금액대 네, 네. 이렇게. 네네. 오, 재밌습니다.